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파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제목이 벌써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이는 중앙은행의 긴축, 네. 보이지 않는 정부의 긴축. 이 긴축하면은 이거 시장은 좀 추위를 타게 되는데 우선 그 전에 네. 우리 한 3주 전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하는 금리 인상 저기 8월달에 금통위 때 할까요 했더니만 답정너를 하셨어. 그렇죠. 예. 답정너가 그거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네. 그냥 답만 얘기해.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그때 뭐 잘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3주 사이에 네. 워낙에 이 델타 변이에 따른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도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채권 시장도 원래 한 8월 인상 뭐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그 일부 끝물에 말씀드렸지만 그 확진자 수에 쫄게 아니라니까. 예.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그 금통위 바로 전날에도 이제 조사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때도 좀 자신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타겟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래도 이번에 인상하고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시장이나 이제 설문조사로는 조금 어렵다 쪽이 약간 더 이제 만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맞추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약간 중앙은행으로서 뭐 저는 전 세계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나 중앙은행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줄이고 가자, 즉 긴축을 좀 하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뭐 한국도 혹은 미국도 뭐 호주, 뉴질랜드 다 네.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모처럼 저 이주열 총재 그 네. 기자회견 전에 네. 뭐라 그러나 모두발이라 그러나 네. 그부터 해서 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이번으로 끝나는 거 아닌 것 그렇죠.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네. 그러면 저 문파트장님의 촉으로 봐서 네. 거기다 뭐 골드만삭스까지 이 친구들은 뭐 그런 거는 잘 맞추잖아. 시장이 네. 어디 가고 방향이 이런 건 틀려도 뭐 정책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골드만이 잘 맞추는데 뿌락지가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연내 2회랐으니까 네. 아직 금리 결정 금통이 2번 남았으니까 2번 중에 그렇죠. 한 번은 더 할 건데 네. 그게 아니고 네.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는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음. 뭐 어느 나라나 네. 채권 시장은 미리 뭐 어떤 인상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글쎄.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실적을 미리 알고서 그거를 추정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희 채권에 계신 분들도 기준금리를 이제 몇 %까지 올릴 거냐.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 3년물 거래를 이제 몇 %에서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감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꼭지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예.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이제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전에 기준금리 고점이 1.75였어요.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1.75? 예, 75. 코로나 직전에는 코로나 직전이죠. 코로나 직전에가 1.75인가? 그때는 한 1.25 그때는 정도였나? 이제 조금 내렸던 조금 예, 내렸다. 시기였었고요. 1.7에서 좀 내려오다가 코로나 맞았죠.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힌트를 줬는데 네. 그 코로나 이전에 추정을 했던 우리나라의 이제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대략 50bp 정도 떨어져서 그 전에는 잠재 성장률 한 2.5% 보고 계셨다가 네. 지금은 2%로 이제 낮췄더라고요. 어허. 그러면은 보통 이 금리라는 게 네. 결국 이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인데 잠재 성장률을 그만큼 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 금리 고점이 1.75니 그러면 대략 한 50bp 또 까서 뭔 말인지 알겠다. 한 1.25. 근데 1.25가 참 숫자가 좋은 게 이제 올해 뭐 2번 연속으로 올리진 않을 거고 금통위가 앞으로 이제 뭐 10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네네. 뭐 10월은 좀 보고 좀 보고 11월에 올리면 딱 이제 그림이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1%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은 또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또 하는 총재도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하는 총재를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현 내년 대통령이 하십니까? 바뀌고 난 대통령이 하십니까? 그건 확실치 않은데 아마 다 바뀌고 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내년 1월에 올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한 2월 정도에 퇴임하기 전에 한번
올리시고 퇴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재심임을 또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재심임을 한번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받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총 3번 올리는 거죠. 1.25까지. 네. 숫자가 1.25가 굉장히 좋지 않나. 네, 그렇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뭐 순서 생략하고 네. 나중에 물어야 될 질문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0.5%일 때는 기준금리가 0.5%일 때는 이것저것 빚내고 뭐 내고 해서 네. 내고 싶어도 뭐 대출 해줘야 되지.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네. 연끌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고 네. 이게 1%나 1.25%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금리 부담 때문에 네. 대출을 못 받아서 집값이 잡히나요? 잡힐 거로 보세요? 사실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질문이시기도 하고. 제가 위험한 질문을 했나요? 왜냐하면 이 집값이 다음 선거를 좌지우지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이번에 하는 총재님도 똑같은 질문에 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금리 말고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넘어가고는 싶으나 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쟤 또 뭐 뻔한 얘기한다 이러실 것 같고 사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급 우리 문바다장님 이슈가- 확실히 많이 유해지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주택 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상하는 거로는 뭐 집값이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거 있죠. 가령 이제 기준금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기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일 때 25bp를 인상해서 그러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기준금리를 이제 0.5를 받다가 25bp 인상해서 0.75가 됐어요. 그때 자기가 느끼는 이자가 늘어나는 어떤 속도, 네. 어떤 감, 예. 뭐가 더 클 것 같으십니까? 다시 제가 채팅방 잠시 죄송합니다. 체크하느라고 기준금리가 질문 다시 한번. 기준금리가 3%일 때 25bp 올랐을 때 이자 부담이 와닿는 거하고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에 와닿는 거하고 절대 금액 자체야 그거 하겠지만도 아니 근데 지금이 더 쇼킹하겠는데 0.5에서 25bp 오르는 거하고 그렇죠. 3%에서 25bp 오르는 거하고 다르죠. 지금은 거의 뭐랄까 절반이 오른 거. 절반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출금리는 다르겠지만 네. 기준금리만 본다면 네. 워낙에 저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저금리에서 아주 약간의 금리 인상만 있더라도 네. 아마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자가 좀 오를 것 같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뭐 신용 위험이 생긴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제에는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빚내서 집을 사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는 갈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값이 뭐 잡힌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파도장님 지금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세요?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뭐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보니까 저를 되게 어리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집에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도 어리다고 하고 저도 아직 그 연끌을 하지 못한 연끌하지 슬픈 20, 30대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저기 오늘 가져오신 제목이 재밌어요. 보이는 중앙은행의 긴축. 그래요. 뭐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그 순서는 이제는 월가에서조차 테이퍼링 좀 해라 네. 이런 분위기예요. 네. 안 하면 이상하다 분위기인데 그렇죠. 대충 중앙은행들은 긴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정부의 긴축이라니. 그게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직 모르고 계신 아니 지금 뭐 미국 정부는 지금은 뭐 부양책한다고 하죠. 아프간이 터져갖고 네.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겠지만 네. 뭐 3.5조 달러가 뭐 앞으로 해야 되니만이 그렇죠. 아직도 계속 뭐 벌것이 얘기하는데 네. 무슨 정부 긴축이야? 한국도 비슷한데 2차 네. 추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중앙은행 긴축은 뭐 당연히 하고 지금 정부도 엄청난 재정 긴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이 채권쟁이들의 좀 특징이 네. 좀 굉장히 어둡다는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 감안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막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회박 넣는 그런 투덜리 스머프 같은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국채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라는 건 정부가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빚을 내서 그걸로 재정 지출을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뭐 된다고 칩시다. 작년부터 대규모로 정부가 빚을 내서 네. 지출을 했고요. 네. 정부가 빚을 내면 채권 시장에는 채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채권 수익률.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미국 채금리가 계속 떨어졌고 네. 한국도 장기물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재정 지출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왜 떨어지냐는 거죠. 음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요한 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데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게 있고요. 네. 빚을 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빚을 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 추경 우리나라에서 한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네. 전부 다 작년에 늘어난 세수로 한 겁니다. 그 일부에서 내가 말하는 교통범칙금도 있을 거예요. 예. 어. 뭐 그것도 조 단위로 이제 들어올 거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 그쪽에서 이제 부자분들이 돈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 재산세와 양도세와 어마무시하겠다. 굉장한 네. 세수를 했고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네. 나눠서 혜택을 입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3.5조 달러 부양책에는 증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증세만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네. 그 법안 안에는 부채를 늘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증세를 좀 해야 된다. 이 증세 늘린 걸로 하자. 나머지 돈은 일단 나몰랑. 부채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증세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3.5조 달러의 부양을 그 3.5조 달러도 이번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향후 몇 년 동안에 이제 걸쳐서 이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분, 그 증세나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네. 결국 뭐 국채 찍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팡팡 돈 찍어서 사줄 연준이 필요한데 그렇죠. 고로 내가 그때 내가 그 깃발 들고 앞에 서겠습니다 하면 너 의장 시켜줄게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이 현재 파월 의장이 어. 약간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의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연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화당은 당연히 부채 이거 안 된다.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제 조 맨친 의원이라는 분이 민주당에 계신데 네. 상원 의원. 네. 요 분이 민주당인데 예. 말하는 거 들어보면 공화당 의원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 그리고 가끔 이제 민주당에서 뭐 터무니없는 뭐 지출안을 내거나 예. 혹은 어떤 좀 극단적인 인사를 추천을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비토를 내면서 정책 결정에 아주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분이랑 이제 시네마 의원이라고 이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믿겠죠. 예. 근데 현재 민주당이 정확히 50석을 가지고 있고 네. 공화당도 5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 배신자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향후에 이 3.5조 달러 부양책도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부양책 그 숫자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부채를 통한 지출이냐 아니면 증세를 통한 지출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 증세를 통한 지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긴축 맞네.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소장님이 100만 원의 어떤 세금을 낼 돈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100만 원을 뺏어갔어요. 세금으로. 예. 근데 갑자기 정부가 야 이거 100만 원 깎아줄게. 마음대로 써. 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100만 원을 정부가 가져간 경우와 100만 원을 이제 스스로 소장님이 쓰시는 경우를 봤을 세금 때 안 내도 돼. 예. 정부는 그 100만 원 가지고 딴 데 쓰겠죠. 쓰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증가하는 성장률과 소장님이 100만 원을 어딘가에 쓰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성장률에 도움이 될까요? 100% 후자. 그러니까 후자. 예. 내가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세금 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안 내도 돼.
뭐 감세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죠. 안 내도 돼. 예. 나 그 100만 원 무조건 써. 무조건 쓰죠. 어. 하지만 돈이 안 되는 데는 절대 안 쓰죠. 어쨌거나 뭐 근사한 데 가서 외식을 하든 나의 효용을 뭐 최대화시키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한번 네. 용돈을 모처럼 한번 보내드리든 그렇죠. 뭐 여행이라도 한번 가든 예. 어쨌거나 난 쓰고 맞습니다. 쓸게요. 정부에게 만약에 그 돈이 갔다면 정부도 이제 그 돈을 쓰긴 쓸 텐데 세는 데도 많겠지. 상대적으로 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중간에 그렇겠죠. 빼먹는 것들도 이제 예, 많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요. 요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네. 개인이 쓰는 거, 민간이 쓰는 것보다는 정부가 쓰는 거는 승수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최근에 글로벌 증세 흐름, 왜냐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죠.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다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저희는 긴축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마켓보다는 좀 더 종목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겠으니까요. 좀 더 종목적으로 분석을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쓰면 그럼 뭐 종목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 어차피 마켓이 좋아지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잘 되는데 근데 장 전체가 좀 어려워진다면 그럴 땐 내가 정말 종목 선택을 잘해야지 올라간 놈만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놈은 정말 계속 쩔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종목을 잘 피킹해야 되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 종목 있으셔?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인덱스로 인덱스로. 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부동산도 없으면서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하냐. 약간 조롱하시는 듯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집에 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문파트장 특유의 뷰로 네. 뭐 장이 좀 여기서 말하는 장은 참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뭐 경제 채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앵커분들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시장이 주식시장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죠. 금융시장에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 네. 채권시장, 뭐 외환, 외환시장, 네. 원자재 시장 그렇죠. 등등 뭐 많은데 자 시장 얘기 좀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장이 좀 빠지면 네. 자 그냥 시체 말로 장이 빠지면 네. 증시가 하락하면은 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해요. 네. 예? 네. 장이 또 좀 오르면은 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또 완화됐대요. 네. 갖다 붙이기를 무슨 뭐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굉장히 매파지겠던 사람이 델타 변이 운운하면서 이게 뭐 조금 심각해지면 내가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뭐 이거에 뭐 뉴욕 장도 올랐고 그거에서 우리 장도 올랐다. 네. 저도 극하고 다녔어요. 네. 이 테이퍼링이 그렇게 진짜 시장을 증시를 하루는 눌렀다가 하루는 또 띄웠다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채권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 프라이싱에 가장 근저에 있는 네, 것이 바로 이제 미국채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인정해야죠. 이 미국채 네. 금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통화 정책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네.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제가 주워 듣기로는 요즘 IT 주식이나 이 뭐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은 우리가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듀레이션이 이제 채권에서 나온 개념인데 가령 IT 주식이나 이런 성장주들은 뭐 미국의 IT 주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돈을 버는 현금 흐름이 가까운 미래보다는 보다 먼 미래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점점 갈수록 이제 증가되는 네, 추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먼 미래에 현금 흐름이 증가될수록 현재로 그 가치를 땡겼을 때 이 할인율의 영향이 되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지금 할인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주식은 듀레이션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현금 흐름이 뒤에 있을수록 먼 미래에 있을수록 듀레이션이 길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런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가령 테이퍼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이러면 네,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나스닥이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 강치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얘네들은 듀레이션 좀 짧은 주식
이어서 뭐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이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보통 경기가 뭐 괜찮다고 해서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듀레이션 짧은 주식이 좀 괜찮은 그런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런 IT주들은 금리에 좀 민감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주식을 주로 하실 겁니다. 지금은 투자를 그렇죠.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이제 없을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본 그림으로는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네. 대차대조표는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크기랑 그 S&P 지수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돈을 많이 풀면서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합리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이제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 통화 정책이나 이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이제 뭐 제임스 블라드나 카플란 뭐 등등 해서 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시장에 자주 이렇게 영향력을 나름 행사하는 빅마우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의 오래된 그 뭐랄까 시장 대응 전략인데 헷갈리게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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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그거 뭐죠? 지금 하기는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이퍼링을 하긴 하죠. 음. 예. 시기와 속도가 문제인 거죠. 시기와 속도가 문제다. 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성향이 강하고 진짜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장은 아직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파트장 보시기에 네. 지금 이 미 연준 차원에서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걸 계속 증시하고 연관시키는 어떤 이런 분석이나 전망이 유효한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원래 그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던 금융위기 이전 네. 그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 통화 정책과 어떤 주가 간의 관계 이런 네. 게.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예. 거의 중앙은행이 증시를 아주 좌우하는 그래요. 맞아요. 그런 특성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전 대비해서 뭔가 먹을거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전 세계가 다 성장하고 예. 먹을거리가 워낙 많고 예. 뭐 중국이라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었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도 한다 그러고 하긴 막 브릭스 갖고도 한 10년 해먹었고. 뭐 브릭스 같은 신흥국들이 엄청 올라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뭐 여기도 네. 투자하고 저기도 네. 투자하고 이런 게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될 놈만 된다.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될 놈들은 뭐냐? 미국에 있는 최고 기술 성장주로 이제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돈은 또 왕창 풀었잖아요. 그럼 살 놈은 별로 없는데 네. 푼 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럼 이 돈이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정작 갈 수 있는 곳 아주 깔때기처럼 좁은 병목 현상이 있는 몇몇 개 종목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과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얘네들은 또 마침 금리에 되게 민감한 주식이 돼버린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 돼버린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통화 정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한마디 하면은 막 미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쟤네들 왜 저렇게 시장을 흔들어 놓냐 좀 닥치고 있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특성상 자기의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예. 말하는 특성이 좀 있고 그런 면에서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특성들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한 줄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줄기를 좀 잡아서 판단하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2개 정도 여쭤보고 그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어제 금통위 하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이틀이네요. 궁금한 거는 외국인들이에요. 네. 우리 채권 시장의 현물이나 선물 쪽에서 네. 외국인들 동향은 네. 어때요? 선물 쪽이랑 이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늘
좀 걱정스러운 게 음. 그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동향 물론 주식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네. 이 채권 시장 외국인 동향도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채권을 사는 이유가 제가 봐도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요소가 있고 이게 다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전부 다 요소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왜 채권 시장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서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뭐 외국인이 팔았다. 예. 그러면 얘들 채권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직접 이 마켓을 이제 보고서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건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좀 주의 깊게 그 뉴스를 봐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뉴스상으로는 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예. 좀 정제가 안 되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뭐 현물, 이 채권도 보면 현물과 선물이 있어요. 코스피도 이제 현물 코스피가 그렇죠. 있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도 똑같은데 선물에서는 확실히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약간 뭐 차익 실현 같은 것기도 하고요. 다만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은 막 뭐 이탈한다거나 갑자기 뭐 더 산다거나 그런 네. 움직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특별한 움직임은 뭐 채권 시장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환율이 오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통 가장 큰 게 현물 채권을 외환 가치의 상승, 즉 원화 가치의 상승을 보고서 사는 애들이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요. 외국인이 채권을 대략 한 200조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200조 원? 20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0조가 아직 그렇게 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채권 동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주식은 지금 많이 팔고 계시잖아요. 네.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예. 근데 채권 쪽은 아직 그렇게 큰 흐름은 없으니까 뭐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문 파트장께서 환율도 보시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오른 거에 이제 환율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세부적으로 여쭙습니다. 네. 첫 번째, 최근에 달러 위안 환율은 별로 안 올랐는데 우리 네. 달러만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그러면 자주 언급되는 프록시 개념이 예. 또 이번에도 작용했나요? 최근 환율 급등에?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는 위안화도 약해지는 게 맞는데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면 위안도 약해져야 되는데. 원래 맞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이 통화 정책을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과주기 정책이라는 거를 과주기 도입을 정책.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거기 과가 뭐죠? 주기는 알겠는데 그게 과가 과가 좀 더 이제 뭐 과하다 과하다 할 때 그럴 과자. 때 그 과자인데 이게 지난- 정확히 중국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까지는 않고 과주기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원래 같이 안 밟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주기의 그 내용에는 이 두 개를 같이 밟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바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기업들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경제에 당연히 나쁜 영향을 네. 미치겠죠. 네. 그렇다면 이건 마치 차로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가 빠르게 서서 몸이 앞으로 쏠릴 거잖아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다른 정책으로 이걸 살리는데 그게 바로 통화 정책이 돼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럼 앞으로도 아마 추가 지준율 인하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건데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면 반드시 해당 통화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위안은 약해지는 게 맞는데 근데 계속 눌리잖아.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의 당국이 개입한다.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위안에 시그널링 효과를 주는 거에 따라서 위안이 또 갑자기 정부가 기업 규제하는데 위안도 약해져. 그러면 모양새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좀 통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딜러들 입장에서는 위안 약세 배팅 하려고 할 바에야 원화를 하는 게 원화 쪽에 와서 달러 사고 원화 파는. 맞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 이슈도 최근에 작용했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뭐 한 7, 8조 팔았는데 단기간에 네, 그거 역송금 나갔나요? 그러다가 배당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실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환전됐다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들리시는? 그게 이제 겁니까? 걔네가 그 환전을 하면은 통계가 잡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한참 뒤에나 우리가 확인이 한참 되죠. 걸리고요. 네. 이제 그게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환전 안 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받는 느낌은 재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빼서 가져갈 것 같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했던 이제 주요 이유는 작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소비가 크게 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뭐 자동차, 한국이 주로 만드는 이 수출 상품들이 잘 팔리네. 그러면 한국 투자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되게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 수혜를 입었는데 네. 뭐 저도 사실 작년에 컴퓨터를 뭐 오랜만에 샀고 뭐 재택을 하려고 뭐 노트북도 샀습니다만 이게 한 번 사면은 요즘 뭐 잘 고장도 안 나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한 번 사면 제어는 개인적으로 한 4년 정도 씁니다. 예. 4, 5년 쓰는데 그러면 작년에 샀으니까 앞으로 또 3, 4년은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나 소비에 대한 게 약간 이제 둔화되는. 네.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이 레벨이 낮지 않아요. 음. 작년 대비해서 막 20-30%씩 수출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그 성장률의 속도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제 독일, 한국, 대만,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5월부터 수출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그 우리나라 환율이랑 이 수출을 그려보면 똑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둔화되면 환율이 오릅니다. 수출 증가율하고 붙여놓으면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렇지. 예. 그게 또 정확히 이번에 일치해서 같이 그 수출 꺾이는 거랑 환율 오르는 거랑 이번에 똑같이 맞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제 공산품에 대한 소비보다는 앞으로는 서비스 소비가 좀 더 늘어나는 쪽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약간 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저희들의 좀 매크로 뷰가 그렇게 돼 매크로 있습니다. 뷰가. 예. 그렇다. 궁금하네. 한번 레벨 여쭤봐도 될까? 그러게 궁금한 거는 네. 저 1,200원 위도 보시는 거지 지금 뭐 저희가 아니 뭐든지 레벨이란 것이 네. 언제까지라는 게 중요한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내로 한번 해봅시다. 네. 1,200원의 레벨 볼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됩니다. 늘 고점이 1,250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1,200원 위에서는 뭐 더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과 환율이 똑같이 가거든요. 예. 그걸 이제 모델에 넣어서 그려보면 대략 그 수출의 성장률이 늘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처럼 수출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하고 수출이 둔화된다는 거를 그냥 때려 넣으면 대략 또 그게 한 1,200원 레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0원은 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한번 보고 연준도 테이퍼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봤다가 뭐 그 이후에 다시 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여쭤봐도 되겠네요. 환율 1,200원을 갖다가 한번 건드린다는 얘기는 지수가 최근에 우리 봤던 그 레벨보다 더 살짝 더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신 거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워낙에 우리 지수하고 환율 간에 상관관계가 뻔하니까. 일단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또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의 그 생각이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저도 저희 하우스 뷰에 어긋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파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